1980년 5월 18일 그날의 광주. 왜 시민들은 총을 들었을까? 피를 흘리며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죽음 앞의 두려움과 처참한 고통을 넘어 지켜낸 자유.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눈물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런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광주는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역사 왜곡과 혐오, 가짜 뉴스와 선동 앞에서도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24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윤석열 어게인 수건을 든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입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 중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있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전한길이라 주장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진실 보도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받고 고발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주장했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무대 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공감하고 응원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 왜곡, 혐오, 잘못된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가짜뉴스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 같은 시기 광주시청 앞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5.18) 유공자를 위한 이런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광주 시민들을 봤을 때 가슴 아프죠.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하나 광주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특히 작년 12월 3일 날 내란 사태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당 그런 이름을 내세우거나 어떤 언론사 이름을 내세우거나 이러면서 또 어떤 모임 이름 등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켰다.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라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광주 민주화 운동, 특히 소년이 온다가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그런 수상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소년이 온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면서 이제 항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고통들을 온전히 느껴졌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고통과 같다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잘 보여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크나큰 족적을 알리고 지구촌에 관심을 불러모은 한강 작가에게 가짜뉴스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80년 5월 이후 다시 발생한 비상계엄.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고 시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진들은 해제를 위해 맞섰다. 노벨상의 기쁨도 잠시, 80년 5월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한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회가 시작되면서 유공자 가족들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에 또다시 시달리게 된다. (5.18) 민주유공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이제 피디님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문재학의 어머니 김길자입니다. 문재학 열사는 어떤 아들이었을까? 우리 재학이 하는 것, 옛날에 하는 것 보고 요새 대학생들은 우리 재학이 못 따라가요.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집에서는 착하고 그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죽고 본게 부모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지요.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는 시민군들이 계엄군과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문재학 열사도 전남도청의 끝까지 남아있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수많은 시민군이 산화했다. 물만 먹어도 안 죽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날게 왜 내가 일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일하고 있을까? 우리 재학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지. 폭도가 어디 갔냐? 우리 재학이 폭도 농령을 내가 꼭 벗기고 만다고. 그러고 투쟁한 것이 오늘까지 왔어. 고귀한 희생은 모두의 항쟁이 되었다. 김길자 여사도 아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었다.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 이곳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다. 들불 야학을 함께 창립하고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는 투사회보를 제작 배포한 김영철 열사도 이곳에 있다. 그 5.18 시민군 기획실장, 그 도청 수습위원회 기획실장이었던 고 김영철이십니다. 아들 김동명 씨는 아버지 김영철 열사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78년도에 이제 듣불 7여사라고 해갖고 듣불 야학이 만들어진 곳이고, 그때 이제 5월 18일 경 터지고 나서 아버님이 어머니랑 이제 저 교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공수부대들 들어오고 그 만행들, 경우들의 만행들을 보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셔서 그 YWCA에서 등사기, 이 등사기 2대를 간성 시민 아파트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듣불야 그 학생들과 지금 돌아가신 윤상훈 열사랑 같이 저희 듣불야 그 교류실이라고 그 신협 사무실에서 투사예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광주 도청을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도청에 아예 이제 들어가셨죠. 마지막 시민군이 되어 전남도청을 지키던 김영철 열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계엄군에 의해 시민군은 폭도가 되었고 가족들은 김영철 열사가 경찰에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상무리 경찰에 갔더니 불어라. 그 간첩 폭도자지 돈을 얼마나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내란 수괴라고 해가지고 그 제명이 폭도 조직의 수괴라는 그 죄를 감고 곰구타를 너무 많이 당하고 그게 못 이겨서 상무대 영창에서 아버님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잔혹한 고문의 거짓을 말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선택한 김영철 열사. 목숨을 건졌지만 2년간의 온갖 고문과 수감 생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의 희생은 민주화의 초석이 됐지만 김영철 열사는 그가 바라던 세상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해 혐오로 얼룩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활동 중이다. 지금도 이제 5.18 관련해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북한 개입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가짜 유공자, 요 논리들이 이제 섞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했더니 이제 작년에 12월 3일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선거 부정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5.18을 부인했던 분들이 실은 이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 흐름과 세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극우 집회 현장. 집회 현장 한켠에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5.18에 대한 왜곡 내용과 가짜뉴스가 버젓이 걸려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5.18 왜곡의 원조 지만원 씨를 초청한 5.18 진상규명이라는 공청회가 열렸다. 지만원 씨는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을 의미하는 광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광수라고 지목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저는 5.18 당시 특수기동대 대원으로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홍응준입니다. 홍응준 씨가 5.18 시민군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절에 이제 준비하러 우리 친구들하고 서클 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다녔는데, 공용 터미널에서 그때 한 1개 소대 정도가 장갑차 이렇게 하나 앞에 세우고 시민들하고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폭행을 하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거기에서 참여하게 된 동기죠. 그 계엄군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그걸 내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광주에는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인들 세상이었어요. 군인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군인이 대통령 하는 세상이었어요. 총칼로 국민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전남대 앞에서부터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 저항은 크나큰 보복을 불러왔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보통 위축되고 또 숨기 마련인데, 광주 시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묻기 시작했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고요. 대동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5.18 당시 평범한 대학교 2학년이었던 홍흥준 씨.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군으로 활동하게 됐고, 전남도청 최후의 항전 직전 잠시 집에 다녀와야겠다며 나온 것이 그의 목숨을 살렸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시민군을 자청했던 대학생은 사회인이 되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그를 북한군으로 만들었다. 가짜뉴스는 제가 근데 그 17년 전에는 전혀 이렇게 2017년 이전에는 몰랐었고요.
저는 강수와 뭐인지도 몰랐어요. 강수와 뭐이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듣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강수라는 그 단어가 강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길래 내가 이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내가 75 강수 니송건 북한 판문점 수석 대표, 내 친구는 강수 76 홍석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저 새끼들 미친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때는 정확한 어떤 흐름을 내가 잘 몰랐으니까요. 여기요. 여기 사진은 선생님이 혹시 여기 사진 이게 저고요. 이게 나고 이거 저고요. 이게 저는 사진이 많아요. 여기요. 그 가짜뉴스의 특징은 완전한 그 이야기를 근거 없는 이야기를 날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사실을 가지고서 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이상하더라도 그 부분의 사실을 들이대면서 이게 이제 사실이다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의 논리를 만들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여전히 살아있는 가짜뉴스는 일부 이제 그거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5.18 유공자 중에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짜 유공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은 더 발전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 다음으로 가짜 유공자설이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앞장섰고 가짜 뉴스와 왜곡된 내용이 진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산된 거짓된 내용은 극우 집회에서 소비되고 확산된다. 특히 극우 집회 현장에서는 5.18 가짜 유공자들이 있다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법부 판례에 따르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다른 국가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실제 증인이 나왔고 유공자에 관해선 사법부의 판결까지 있었는데 왜 역사 왜곡과 폄훼는 계속되는 것일까? 처음에는 역사를 부인하고 역사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정파, 그다음에 정치 이익을 보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죠. 구구 혐오를 자양분 삼아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리려고 하는 지극히 폐륜적인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역사 왜곡을 통해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뒤바꾸고 당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고 싶은 이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은 이들의 동력이 된다고 한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부류로 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이렇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정치적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하를 하고 조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민주당에 대한 비난, 조롱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프레임이.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류가 있고 이게 또 관심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자극적인 얘기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로 오히려 관심을 끌고 그의 조회수랑 연결이 돼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또 심지어 때로는 정치적 영향력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것도 사실 따로따로 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돈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제적 지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게 사실은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니라 주목을 받으면 그냥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올해 2월
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금남로에서 대규모 극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의 상징 태극기와 성조기, 가짜뉴스 홍보 전단을 들고 역사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극우 유튜버 안모 씨를 비롯 수많은 극우 인사들이 참여했다. 명의 기도지만 천명 만명의 기도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거리가 바로 금남로입니다. 5.18 당시에 여기에서 총칼 들고 난리친 극우 유튜버들이 몰린 대규모 극우 집회. 핵심은 결국 돈이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다. 실제로 실시간 생방송에서는 계좌번호를 꾸준히 노출했고 현장에서는 후원을 독려하는 안내도 내보냈다. 사진을 찍어주셨다면 함께 저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 나라의 총리에게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이들도 있지만 재미를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부 다 뭐 정치적이거나 돈 때문에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그 어린 학생들 사이에선 이게 일종의 놀이 문화가 돼서 요즘 말로 이제 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냥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재미 삼아서 유머라는 걸 무기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재미를 위해 역사의 진실은 외면하고 혐오와 편회를 극대화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특정 취미나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떤 자율적인 어떤 커뮤니티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자기에게 어떤 그 신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마음대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측면이 됐고 그것이 이제 유튜버나 SNS 흘러 넘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게 정치권이나 언론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특정 정치인의 업적을 미화하는 공작을 펼쳐왔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리박스쿨은 이제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단체로 이제 자신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댓글 공작단과 역사 교육을 동시에 하는 단체였던 거죠. 거의 리박스쿨 대표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역사 교과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 교육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계기 교육이라는 건 이제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이제 공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교 밖에서 어떤 계기가 있는 시기마다 어떤 가르치는 교육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계기 교육의 하나로 이승만의 업적을 이렇게 미화하는 교육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폭동이다.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에서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결론은 이겁니다. 리빌딩.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5.18 유공자는 투명화시킨다.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수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전두환 씨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운동을 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 이승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 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제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시청 앞에서는 윤석열 석방을 촉구하는 극우 집회가 열렸다. 5월 18일 광주에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분들에 대한 폄훼를 하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5.18의 유공자가 도대체 누구요? 알 수가 없잖아. 마치 진실을 알리려는 듯 가짜뉴스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와 폄훼에 빠져 환호하는 것일까? 막두 적자들이 깨닫는 전례하시면 정말 김만일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정치 세력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 문화를 조성했다. 한마디로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고, 특히 만만한 대상들을 겨냥해가지고 그 온라인상에서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게 만드는 것 또한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댓글 공작을 벌이는 방법들 이런 게 신식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벌이는 조직적 공작. 이들에 대응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은 AI 기술을 도입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보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유튜브에서도 한국에서 역사 이슈 관련된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걸 필터링하고 삭제하거나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5.18 강주 민주화 운동 때 강주 민주화 운동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올바르게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강주의 아픔은 치유되고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5.18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12.12와 5.18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부정 축제까지 밝혀내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끝내 구속시켰다. 이런 5.18 특별법이 있음에도 오늘날 벌어지는 왜곡과 폄훼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1,000만 원입니다. 나를 히틀러 나치하고 비교를 하고 왜 빵빵거려? 너그 죄졌어? 일단 이제 그 처벌법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수사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의지를 갖고 또 다 처벌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를 너무 넓힐 수도 없고 너무 좁힐 수도 없는 어떤 딜레마에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5.18 왜곡 같은 경우에 처벌법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법의 어떤 적용 범위는 일정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서 이거 정도는 정말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한정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비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왜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처벌법이 존재해도 여전히 가짜뉴스는 두려움 없이 유통되고 있다. 법적 제재,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정치적 이득조차도 얻어가는 특정 정치 세력들은 5.18을 부인한다든가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발언이 셀수록
또 정치적인 입지가 공고해지는 일정한 이제 정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그게 아무리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정광훈 씨 케이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씨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바람에 더 강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금형 받고 이러면은 일단은 위축은 되겠지만 그게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면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것 자체를 거기에 극우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 역사 왜곡을 넘어 내란 수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의 명예회복까지 꿈꾸는 이들을 막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 홀로코스트 부정죄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국민선동죄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130조에. 그 조문을 보면은 1항과 2항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3항, 4항이 나치에 대한 어떤 나치 활동을 정당화하는 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내용을 처벌하는 조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문의 구조를 보면은 독일의 국민선동죄라고 하는 거는 혐오 표현의 일종으로 홀로코스트 부정죄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600만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나치 독일. 그 암흑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징역, 구금이나 벌금으로 다스리는 것이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역사 부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홀로코스트 부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종적 혐오의 한 형태로서 얘기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는 5.18 그 역사 왜곡하고도 굉장히 연결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이 5.18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호남 혐오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5.18 유공자들을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버젓이 시중을 떠도는 요즘. 차별과 혐오 표현을 방지하는 홀로코스트 부인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5일 전 광주에서 다시 한번 극우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한창인 상황.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가 등장했다. 맞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아니 잘라다 빨리 잘라. 내려먹는 건 아니냐. 너희들 그냥 가라. 사라져라. 여기 광주에 왜 오냐. 광주에 올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우습고 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5.18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라. 그러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면 뭐 특정 인물을 비하하고 뭐 특정 인물은 무조건 왕이다. 그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를 겪은 광주에서 벌어지는 극우 집회.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 주장한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잖아.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 계몽이 됐다. 제 자신부터
집회 곳곳에서 보이는 지역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들. 집회 참가자 역시 가짜 뉴스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 가서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지금 다 이 적은 나라에서 중국은 국민들도 많고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국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다 먹게 돼 있어요. 북한보다도. 네, 저는 고향이 강주고 강주도 강주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또 5.18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5.18 유공자들은 따로 있어. 정말 우리 강주 시민이 되시면서 목숨을 바쳐 죽은 분들이 5.18 유공자지. 5.18 그 유공자들은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 누가 믿을까 싶은 허황된 이야기. 그러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길에 진실은 힘을 잃었다. 지금 이제 구구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야, 너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연히 이제 광장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튜브 이런 걸 보다가 울분에 차가지고 자기는 그걸 믿고 가짜 뉴스든 가짜 뉴스가 아니든 간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잘 나왔다고 환영해주고 쉽게 말하면 사람 대접을 이제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쾌감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동일한 생각을 했다는 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짓을 진실로 가공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는 힘을 얻는다. 믿고 싶은 대로 가짜를 진짜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가 되죠. 혼자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와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하고 뜻을 바친다는데 아주 나 스스로가 뿌듯한 그런 땀들을 갖고 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5.18 유공자들은 5.18 민주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시민군이 고독사했습니다. 김 씨는 동일실업고 1학년 재학 중 5.18 기동타격대에 자원한 뒤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 점령되면서 계엄군 총탄에 손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의 삶이 실제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상당히 낮고 특히나 이제 5.18은 끊임없이 좀 폄훼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유공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존재하거든요. 제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은 평생 남부르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5.18 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연금이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이 그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5.18에 대한 가짜 뉴스와 편견.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오늘도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내란 속에 전두환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계속 생산되고 있고 전두환 씨의 잔재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2004년도에 도비와 군비 68억을 들여서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공원이었습니다. 애초에 완공될 당시는. 그런데 2007년도에 그때 당시 심의조 군수가 합천에서 대통령이 났다 이래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뭐 자긍심 뭐 이런 업적 기린다 이런 뭐 약간 좀 터무니없죠. 그런 이제 취지로 일회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회공원 말고도 합천에는 83년부터 관리 중인 전두환의 생가,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다. 가짜 뉴스가 계속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주장이 남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역모를 하는 경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3족을 멸했습니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가 곧 역모인데 이분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갔습니다. 어떤 대가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 청산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서 전두환을 미화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개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우리 국민이 마땅히 이 과제를 안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숲의 명칭을 되찾고 전두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합천 군민운동본부와 광주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일회 공원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걸 처음 알았고 실제로 봐서 되게 약간 신기했어요. 합천군청 앞 전두환이 심어놓은 나무. 그리고 전두환의 생가까지. 내란과 독재의 잔재 앞에서 합천을 찾은 광주 시민들은 비참함을 느낀다. 혹시라도 이곳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안내판을 바라보면 전두환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진실들이 가려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실을 없애야죠. 이 자체가 어떻게 내란 세력의 주범을 찬양하고 미화하면서 왜곡하는 이 장소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5월의 광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마지막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살아봅시다. 그리고 2025년 5.18 정신을 지키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행동하고 있다. 일회공원 같은 참담한 현장도 있지만 5월의 봄을꽃 피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5.18 정신을 담는 일도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5.18의 전국화와 현재화를 위해서 5월 걸상을 세우고 있는데 걸상을 세우는 까닭은 5.18이 기대에 있다, 5.18이 걸터 앉아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 가면 서귀포 시청 앞에 5.18을 기억하는 5월 걸상이 있고요. 국도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에 가면 군청 앞에 또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조형물로 5월 걸상을요. 서울 명동성당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명동성당 앞에도 있고요. 무게중심을 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는가. 광주 사람들은 5.18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잘 알겠지만 타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 왜곡과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은 광주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다. 광주 사람들이 합천 동지들에게 외롭지 않게 광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5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열린 전야제. 올해 전야제는 시민과 국회의 12.3 내란 진압,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열리는 행사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너무 많이 놀랬어요. 너무 많이 놀랬고 진짜 그런 일이 지금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를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일단은 너무 당황스럽고 좀 많이 불안하고 무서웠었어요. 그 시험 범위도 딱 그
70년대쯤이어가지고 그 당시 시민들이 겪었던 내용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무서웠었어요. 아직은 불안하지만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았다. 또 이제는 민주주의 하면 그 대표 한편 민주광장에서는 민주주의 대합창이 큰 주목을 받았다. 5.18이 상징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기 그 전야제에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광주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전국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합창단이 모두 모였다. 각자 다른 계기로 활동을 하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합창단. 전국의 뜻깊은 합창단들이 광주에 모인 것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저는 4.16 합창단을 하고 있는 단원고 서울유가족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순아입니다. 저희 몇 년 전부터는 5.18 때 계속 왔어요. 네, 여기 광주 쪽에서 5.18에서 먼저 소문을 내밀어 주셔서 광주 시민 상주도 있고 광주 쪽에서 4.16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많이 주셔서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곳에 오면, 그러니까 5월 달에 광주에 오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대합창의 마지막 무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 출전가를 전해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새 날을 주었다.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의 모양새는 산 자의 몫이다. 기억하라. 깨어나라. 죽은 자를 진실로 맞이한다면 언제든 어둠 속에 빛이 되어줄 것이다.